방송을 이 내용을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니콜라 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아고라 에네르기 밴드의 헤드 오브 이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이라는 내용으로 한독 다이얼로그 시리즈의 그 제 첫 번째 시리즈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는 수주 안에 다양한 또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로서 오늘 주제는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고라 인더스트리라는 저희 아고라 에너기를 밴드의 한 부문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공동 주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국과 독일이 또 공통으로 혹은 그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기후 중립을 위해서 어떠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지 모색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한 100분, 105분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그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의 조현옥 대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발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모두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관점을 들어보고 두 번째는 유럽의 관점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 연맹, 동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 두 발표는 사실 발표자는 세 분이 될 텐데요. 그 발표를 다 듣고 나서 패널 토론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관련 연구소에서 두 분께서 참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는 Q&A를 저희가 20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때에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의 조현옥 대사님께 개회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독일 대사 조현옥입니다. 지금 2년에 걸친 팬데믹에 이어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경제의 안보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기후행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였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 중립 기본법도 오는 3월 25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필요로 하는 만큼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과 대외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큰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와 독일로서는 그 여건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탄소 중립은 기후, 환경 정책을 넘어서 기업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성장 동력 창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경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출범한 독일 새 정부가 경제기후보호부를 신설하고 에너지와 산업 전반에 걸친 전환을 발빠르게 이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오는 5월에 출범할 우리나라 새 정부 역시 우리의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는 우리의 기후 정책을 산업과 통상의 현실과 조화롭게 연결시켜 나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사관은 올해 한독 다이얼로그 시리즈 디자인 더 퓨처의 첫 번째 웨비나 주제로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을 선정하였습니다. 한국과 독일 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기회 요인들을 살펴보고 국제 기후변화 대응, 국제 산업 및 경제 발전, 한독 간 기후 협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오늘 행사를 공동해 주신 아고라 에너기 밴드 측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신 조용성 교수님을 비롯한 한독 양국 기후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과 전문가적인 식견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독일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양국 간 기후 협력을 더 다양한 부분으로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words and opening remarks. 네, 감사합니다. 조현옥 주독 대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문제도 있지만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EU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같이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좌장을 맡아주신 조용성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또 그 전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조용성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켜주시고요. 조용성 교수님. 네, 이제는 마이크를 온라인상에서 조용성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저장 역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용성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이 제조업을 탄소 중립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 내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28%, 독일은 21%입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철강, 금속, 주조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1%, 독일이 2.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이러한 4개 업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산업 부분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생산량의 증가,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의 악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배출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코비드-19에 영향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2019년과 2020년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과 함께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감소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는 반등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분의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 추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동조화되도록 기술 진보와 에너지 전환 그리고 효율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업종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 형식 온실가스 저감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직접 배출 비중이 큰 업종은 철강입니다. 전체 배출량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석유화학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비중이 큰 업종은 시멘트입니다. 전체 시멘트 배출량의 67%가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력 사용처럼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중이 큰 업종은 대표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업종별 효과적인 감축 방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열리는 세미나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준 박사님을 비롯해서 독일 아고라 측 전문가 두 분이 발표를 할 계획이고 이어서 한국 측 전문가 두 분이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준 박사님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1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Dr. Yong-Sung Cho. Let me share 조용선 my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 guten Morgen. Mein Name ist Sang-Jun Lee und ich bin Teamleader des Forschungsteams für Klimapolitik am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예, 처음에 독일이니까 네, 여러분 독일어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기후변화정책연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준입니다. 우선 주독 대사관과 독일 아고라 에너지 밴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산업부분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웨비나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분 작업반을 총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50 탄소 중립 위원회 경제산업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을 위한 좋은 정책이란 무엇일까? 이게 요즘 제가 가장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일까 계속 고민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유럽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까 설명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강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사례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웨비나가 매우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맥락에서 오늘 제가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왼쪽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800만 톤 정도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정도까지는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인 2010년 이후에는 좀 둔화된, 증가세가 조금 둔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림에서는 2018년까지 표시되어 있지만 2019년, 20년은 감소하는, 처음 2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효율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좀 더 더디게 성장합니다. 다만 이게 아직 감소의 추세로 가지는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강해질수록 앞으로 온실가스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에 팬데믹이 시작되고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한다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온실가스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 정책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률, 특히 산업 부분의 이 부가가치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식화해 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변수의 관계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동조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서 가장 큰 요인은 산업 부분의 성장에 따른 결과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오늘 다루고 있는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탄소 중립 논의의 진행 동향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논의가 조금 더 강해지기 시작한 거는 코로나19 위기인 2020년 여름 정도에 한국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이 경기 침체를 돌파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가 구체화된 거는 작년 2020년 10월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유가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논의가 구체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 2050년 목표로 되면서 한국 정부의 핵심 아젠다가 되었고요. 이후 관련 계획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산업 부분하고 좀 더 연관성이 높은 정책을 말씀드리면 제가 좀 색깔로 표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이 추진 전략은 한국의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2021년 10월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었고요. 12월에 부문별 탄소 중립 계획, 그 중에서도 산업 부분 탄소 중립 전략인 탄소 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를 보시면 아마 유럽에 계신 분도 아실 것 같아요. 좀 유럽 체계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유럽연합이 EU에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산업 전략을 발표하고 이런 전략을 구체화하는 수순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도 한국 유사한 체계로 한국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린 건 한국판 뉴딜의 체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이 그림의 왼쪽 부분에 표시된 것처럼 디지털 뉴딜이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그것을 바치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3대 방향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와 그린 분야 이렇게 두 분야의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그 와중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의미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이제 이 그림에 제가 표시한 것처럼 그린 뉴딜이 핵심 축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한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고 아직 완벽하게 탄소 중립이 포함된 시점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탄소 중립이 본격화된 계기는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시면서 한국의 정책 주요 의제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2021년 5월, 작년 5월에 탄소 중립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2050 탄소 중립 위원회가 출범하였고요. 8월에는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탄소 중립이 본격적으로 이 국가 의제로 부각된 시점에 비해서 관련 정책, 뒤에 설명드린 정책은 비교적 굉장히 빨리 이렇게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빨리빨리 역동적인 국가이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러면 2020년 12월에 가장 먼저 발표되었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체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국가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이제 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산업 부분에 특화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후에 그런데 다만 뒤에서 말씀드릴 산업 부분의 전략과 방향성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이 전략은 흔히 3+1 전략이라고 말하는데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는 측면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저탄소 이행의 과정에서 새로운 저탄소 산업,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골격이고, 그 와중에 이 저탄소 이행의 과정에서 아무리 뭐 노력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축소되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라든지 뭐 지역, 일자리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포용적 전환을 해나가겠다라는 게 세 가지 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폴리시 프레임워크죠. 이 탄소 중립을 이해해 나가기 위한 이 전략을 받쳐주기 위한 어떤 기반 조성, 예를 들어서 탄소 가격제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금융 이런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서 표시된 내용을 간단히만 산업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가장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산업 구조를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저탄소형, 고탄소형 산업 구조에서 저탄소 산업 구조로 혁신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이 방향은 뒤에 설명드릴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산업이 축소되는 산업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고탄소 산업이 그렇겠죠. 그런 산업이 축소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는 문제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신산업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게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건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녹색 수소, 그린 수소라든지 기후변화 관련 산업, 그린 서비스업이라든지 CCUS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 10월에 발표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산업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이 자체가 뭐 정해진 완벽하게 정해진 틀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이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기술이라든지 정책이 분화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될 계획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 부분에서 2050년 화석연료 사용은 대폭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주력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는 건 전기, 신재생, 수소, 그린 수소가 되겠죠. 주력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특징을 가질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실가스는 지금 산업 부분이 한 2억 6,100만 톤 정도 배출하고 있다면 2050년에는 5,10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금 남아있는 거는 시멘트라든지 이런 산업공정 배출량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남아있고요. 이 잔여량은 흡수원이라든지 탄소 포집 이용 저장, CCUS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CCUS 같은 기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 그러니까 그 기술을 활용하면 제로화되는 이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좀 더 살펴보면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난감축 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hard to abate industry, 난감축 산업은 생산 공정이 화석연료나 원료 사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 자체에 근본적인 혁신이 없으면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 공정 자체를 혁신해야 되는 한국 산업 부분 탄소 중립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난감축 산업, 특히 세 가지 업종이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 세 가지 업종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철강에서의 수소환원 기술, 석유화학과 시멘트에서 친환경 원료 전환과 같은 기술이 개발돼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동시에 청정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대표적으로 그린 수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산업은 대체로 기존의 이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하는 것이 주요 전략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소비가 전기로 대체되면서 산업 부분 전력 소비는 2018년 대비 2050년에는 한 2배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전기화가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만 전기를 마냥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이 폭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휴유라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요. 전기화가 일부 어려운 산업에서는 수소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공정 배출량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한다든지 배출 제어 기술 등에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한국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소 중립 연구 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작년 12월에 발표된 탄소 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작년 12월에 2021년 12월에 에너지 부분 탄소 중립 전략하고 같이 발표됐는데요. 이 한국 정부가 이 발표를 하면서 에너지 부분하고 산업 부분 전략을 같이 발표한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산업 탄소 중립 이행에서 산업 부분 탄소 중립 이행에서 이 산업 부분만의 독자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산업이 굉장히 융합적 노력을 통해서 시너지가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같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융합적 전략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 전략에서는 굉장히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저탄소 경제 이행을 통해서 세계 사회의 수출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탄소 친환경 제품이 주류 제품이 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산업 부분의 탄소 집약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주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청정수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 각각의 전체 이 전략 방향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산업 구조 자체를 저탄소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하고요. 세제나 금융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탄소 중립 생태계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그 시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가치가 반영된 시장이라든지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태계라든지 탄소 중립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태계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이 전략에서는 세 가지를 예고 들고 있는데요. 환경 친화적 인프라 산업, 그리고 저탄소 소부장 산업, 그리고 녹색 엔지니어링, 이런 산업들이 대표적인 새로운 산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탄소 중립의 이행의 과정에서 공정전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이행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전통 제조업, 이런 부분들은 탄소 중립 이행이 쉽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행을 하는 기틀을 땄고요.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면서 지역 균형 성장의 발판도 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의 측면이 중요한데요. 한국은 탄소 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이 중요한 제도도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을 굉장히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체계를 보시면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촘촘한 전략을 통해서 산업 부분 탄소 중립 이행을 신속하게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저 같은 이제 연구자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산업 부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탄소 중립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 이행은 쉽지 않은 과제인 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분야에서도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아고라 에너지 밴드와 지금 이 공동의 이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저는 산업 부분에 이 탄소 차액 계약제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 제도를 연구하면서 아고라 에너지 밴드에서 이미 출간했던 여러 보고서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웨비나처럼 여러 정책에 관해서 논의하고 서로 협력하고 좋은 정책을 서로 이게 공유하는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류의 목표이듯이 탄소 중립을 위한 인류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준 박사님 발표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국은 여전히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량이 같이 증가하는 동조화 상황에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화석 에너지를 전기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질문이 하나 나온 게 그러면 그 필요한 전기를 원자력 발전에서부터 공급할 계획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상준 박사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토론자 두 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국의 산업구조의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은 직접 배출량이 굉장히 많고 이 3개, 4개의 업종이 2050년 탄소 중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30년까지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30년 NDC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산업 부분에 기여가 없이는 그 목표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 더 토론과 Q&A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독일에서 유럽 사례를 통해서 산업 부분이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아고라의 올리버 사터 사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올리버 사터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개회사를 해주신 조현옥 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기후 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특히 이후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독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EU 정책에 기반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모든 변화가 유럽과 독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EU 차원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유럽에서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 생각하는 많은 부분이 이상준 박사님이 하신 내용과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감축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경제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201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더 빠르게 이것을 가속화해야지만 2030년까지 우리가 이미 상향 조정한 그 65%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100에서 또는 그 93에서 100%라는 그 목표를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이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유럽 차원에서도 정책을 더욱더 확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굉장히 비교적 낙후된 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화학 그리고 시멘트, 철강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비 용량의 30에서 50%는 재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수치는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투자가 있어야지만 기존의 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다면 지금 한 8년 정도밖에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기존에 있는 탄소 의존적인 생산 기술에서 친환경 기술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정말 다양한 저탄소 또는 기후 중립 기술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산업 부문, 제가 특히 말씀드린 이 부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이상준 박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효율성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당히 또 높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기술 자체를 바꾸고 에너지 자체의 인풋 그리고 그 공정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게 바로 정책이 집중해야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EU 전략 중에 중요한 축이라고 한다면 바로 보다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 수요를 더욱더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 특히나 에너지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콘크리트, 시멘트, 플라스틱 이런 분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유럽 차원에서 2030년까지 바로 이 진한색 보시는 게 바로 2030년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그 원자재, 재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표시한 것이고 연한 하늘색이 2050년입니다. 저희가 포텐셜로 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활용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리사이클링이 소각로에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더 잘 재활용하게 된다면 1차적 차원에서 원재료를 더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에너지 집약적이며 이 에너지 집약적인 우리의 기존의 산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민간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8년에서 10년 정도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철강 산업에 국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예전에 만든 테이블인데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말 대규모, 정말 주요 철강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상업 차원에서의 대규모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아주 친환경적인 그리고 탈탄소적인 그런 철강, 제철 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겪고 있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케이스, 즉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몇 가지 환경 조성이 선결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완제품뿐만 아니고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환경이 100%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고라는 저희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과 그리고 다운스트림 이렇게 가치사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산업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청정하고 또 저렴한 저탄소 원료, 즉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수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바이오매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CO2 인프라가 마련되어야지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저장이라든지 시멘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을 우리가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미드스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사슬의 중앙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기후 중립 공정과 기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필요합니다. 거기엔 두 가지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이제 탄소 가격 자체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ETS 차원에서의 개혁을 현재 EU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소 가격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 가격 경쟁력을 생각할 때 수입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 이제 국경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 수입되고 수출되는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관계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격을 높였을 때 그것이 수입되고 수출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탄소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특정 기술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또는 탄소 차익 계약 제도 등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1세대 차원에서의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의 수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환 그리고 기후 중립적인 재료들 그리고 이 소재들을 사람들이 시장 차원에서 원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공조달 선결 요건이라든지 또는 내재 탄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자로 하여금 이 그린 프리미엄을 지불하게끔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 나은 재활용을 더욱더 효율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EU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EU 그린 딜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 이미 론칭이 되었습니다. 이 딜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EU에서 만든 것은 바로 수소 쿼타입니다. 즉 기업들이 수소를 더욱더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게끔 쿼타를 만드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재생에너지 지침 3.0이라는 것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업스트림이었고요. 다음으로 미드스트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럽 차원에서의 다양한 펀드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십억 유로의 돈을 투자하게 될 것인데요. 프랑스라든지 독일 혹은 네덜란드와 같은 이런 국가들 정부에서도 자신들의 카본 국가 차원에서의 펀드를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EU는 또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가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카본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을 통해서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산업 부분에서의 탄소 가격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CBAM이라는 것인데요. 그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의 이탈 또는 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U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3월 말 정도가 될 예정인데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공공조달 선결 조건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재 탄소 리밋이라고 해서 ECL이라는 것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환 경제 패키지도 마련이 될 것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부분과 더불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많은 리사이클을 일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정책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CFD, 즉 탄소 차익 계약 제도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자, 먼저
1톤의 철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격을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여기에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CO2 가격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탄소 가격에 기반해서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무상 할당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모든 건 탄소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이 가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저탄소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 새로운 기술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전해야 되는 추가적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CCFD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이 상승분이 얼마만큼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보전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BCA라는 것입니다. 국경 간 탄소 조정이라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더 이상 무상 할당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결국에 가격이 같이 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즉 새로운 가격과 그리고 저탄소 가격에 대한 차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툴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라벨링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라벨링을 할지 그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EU 차원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이미 라벨을 매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EU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혹은 이런 다양한 기본 베이직 매터리얼에 대한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련이 된다면 바로 공공 조달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라벨링 차원에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만 구매를 하게끔 정부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레벨을 마련하게 된다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재 탄소를 요소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료 소재 이런 철강, 시멘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최종재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빌딩 혹은 플라스틱 패키징 이런 최종재가 그 안에 내재된 탄소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책정하고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 재활용의 품질을 높인다든지 또는 이 원료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채택한다든지 혹은 탄소 네거티브 또는 탄소 중립의 재료를 활용하는 것들이 또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회사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탄소가 내재되어 있는지를 자신들의 최종재의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기업들에게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저탄소 서플라이어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정책 방안으로서 특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모든 전환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 저탄소 기술이 도대체 비용이 얼마만큼이 나올 것이냐, 특히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서의 그 가격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탄소 가격이라는 것은 물론 밸류체인의 앞부분에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CO2 인텐시브 또 에너지 인텐시브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제철이라든지 이런 모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앞부분은 한 20에서 75%까지 가격 자체가 높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 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가면 갈수록 가격 인상분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 즉 최종재로서 자동차라든지 집, 빌딩 이런 것을 보면 한 1, 2%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희가 이 내재 탄소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최종재의 최종 가격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동료인 아일린 쇼카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토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이따가 Q&A 시간에 좀 답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 보니까 그 철강 업종들의 일부 기업들이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2025년부터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30년이 돼도 그린 수소를 이용한 철강 생산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사례에서 그린 수소를 활용해서 철강을 생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필요한 그린 수소가 어디서부터 공급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격은 리즈너블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유럽에서 RE100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100% 공급하는 RE100의 그 동향이 한국처럼 그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좀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도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아고라의 에일린 샤켓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샤켓, please. Yes, thank you. Not a 네, doctor.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일린 쇼카시입니다. 저는 아고라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기 슬라이드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글로벌 전환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 어떻게 우리가 이 탈탄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정말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론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탈탄소를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많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여기 적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각 단계마다에 대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자, 미션 이노베이션은 2015년 파리에서 론칭이 됐고 여기는 이제 돌파구를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산업 부분에 초점을 맞춘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 또 R&D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 둘 다 미션 이노베이션 혁신 미션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넷제로의 이제 우리가 이니셔티브에 참가하기 위해서 캅 26차 당사국 협약에서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본적인 R&D를 하고 에너지 집약적인 분야를 탈탄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청정 에너지 장관급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관급 청정 에너지 장관급 이니셔티브로 여기서는 산업 부문의 심층 탈탄소 이니셔티브 IDDI를 론칭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회원국 정부나 이제 정부들이 어떤 데이터 보고 인프라 체계 기준 GPP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제 함께 와서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또 여기 26차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어떤 법적 제도라든지 또 그린하우스 가스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은 책임감 있는 철강 및 제로 철강 이제 이런 이니셔티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부문에서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는 개척자 연합 이런 것도 있습니다. First Mover Coalition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었고요. 기업들로 구성이 돼서 성장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누가 뭐를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이제 그 탄소가 배출되는 부분을 확실히 알아서 이걸 저감하고자 하는 게 이 Responsible Steel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그 외 다른 기준도 이제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라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개척자 연합, First Mover Coalition은 이제 미국 주도의 바이어 연합입니다. 그래서 25개의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기업들이 어떤 구매 약속을 통해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어떤 주요 청정 기술들을 상용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시그널을 주어서 이제 빨리 탈탄소해야 되고 이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넷지로를 우리가 2050년까지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산업에 적절한 시그널을 주어서 앞으로는 탈탄소해야 되고 이런 청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 COP26에서 나왔던 그 브레이크스루 어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지지하고 가입한 그런 이니셔티브인데요. 한국과 독일도 지금 브레이크스루 어젠다, 혁신 돌파구 어젠다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인도, 유럽연합, 캐나다 국가 원수들이 여기 포함되고 있고요. 전 세계 경제의 70% 이상을 대변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보면은 우리가 저탄소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2천만 개의 일자리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펀딩을 또 만들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걸 보면은 모든 이니셔티브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이니셔티브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를 위한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어떤 기관적인 차원에서 또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탈탄소화를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컨센서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UN 기후변화 협약, UNFCCC의 이 협약 프로세스는 글로벌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시작하기에 이런 UNFCC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뭐 IMF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서 더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또 지금 글로벌 플랜 포 카본 프라이시스, 기후 경쟁력, 산업을 위한 동맹, 또 탄소 가격을 위한 글로벌 플랜, 글로벌 탄소 가격, 또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강철 관련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한 탈탄소를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과 관련된 정책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뭐 카본 클럽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동맹, 연맹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를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지금 하는 얘기가 모든 국가들이 이제 탈탄소를 할 수 있도록 또 적정한 탄소 가격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 글로벌 플랜 포 카본 프라이시스, 탄소 가격을 위한 글로벌 플랜입니다. 그래서 비가격 정책도 있죠. 뭐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결국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탄소 가격에 이제 너무 여기만 치중을 하면은 또 탄소 가격을 매기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탄소 가격 또 비가격 모든 정책을 고려하자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트레이드 무역에도 이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카본 프라이싱이 탄소 가격이 오히려 어떤 무역 장벽으로 또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클라이밋 클럽에 기후 클럽에 이제 여러 회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몇 가지 보면은 이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건데 결국 카본 클럽의 이 회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탄소 정책과 관련된 법에 합의할 수 있다면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떤 공공 조달, 뭐 여러 가지 뭐 탄소 유출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다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글로벌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있고요. 또 조금 양자 간의 알루미늄 산업 부문에서 양자 간의 작은 규모의 또 그런 동맹도 만들었고요. 또 2024년까지 우리가 많이 줄이자. 또 여기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또 이제 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래서 더 많은 회원국들이 또 회원들이 다 같이 탈탄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일 경우에는 또 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가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국제 공조가 글로벌 산업 부문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국제 공조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부문이 특히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는 카본 프라이싱은 아직 아무 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탄소 가격 정책은요. 어떤 글로벌 이 협력을 통해서 저탄소 및 순환적인 원료 자재를 위한 확장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지원을 해서 산업 부문의 그 탈탄소화를 위한 어떤 부문별 주요 이정표를 주요 부문에서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 조달 정책 또는 규제 같은 것들을 단일화시킨다든지 그 전 연사가 말한 것처럼 내재된 어떤 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가 어디 존재하는지 잘 알면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원화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개도국에서 산업 부분의 탈탄소화를 위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탈탄소화를 하길 원할 때 어느 정도까지 지금 탈탄소가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남은 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서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개도국에서도요. 그래서 다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정책에 동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개도국에서 이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도국만 빼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도국의 역량 구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도국도 탈탄소를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탈탄소가 가능해질 거고 그게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녹색 정부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한 원칙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산업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R&D라든지 파일럿 프로젝트 또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여러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런티를 해주고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어떤 조치가 괜찮은지 또 어떤 조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런 어떤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무력적인 장벽이라든지 무역 갈등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탄소 유출 예방을 위한 원칙과 모범 사례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이를 통해서 어떤 회원국들이 무역 관련 산업 부문 탈탄소 정책을 개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각 국가별로 글로벌로 국가마다 지금 탈탄소 정책의 어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과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좀 탄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모범 사례나 원칙에는 합의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올리버 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 CBA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인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무상 할당은 어쨌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 할당을 통해서 탄소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 연합은 이 기후 정책이 더욱더 이제 야심차적고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무상 할당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은 2030년 전에 대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ETS의 할당량과 또 무상 할당
또 우리가 개정된 ETS 배출권 거래 제도에 어떤 캡이 다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결국 더욱 강화된 어떤 정책 하에서는 무상 할당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ETS의 벤치마크의 100%를 제공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이게 어떤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2030년이면 산업계는 벤치마크 최대치에서 무상 할당 최대치의 28% 정도가 부족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문 간의 조정 요인을 폐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2030년엔 65%, 2030년에는 76%, 다 ETS 캡에 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각기 다른 속도로 또 다른 방식으로 기후 중립성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탄소 국경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무상 할당을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석탄을 점점 페이즈아웃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탄소의 가격을 국경을 지날 때마다 조금씩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위해서는 당연히 펀딩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청정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 또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해질 거고요. 이를 통해서 녹색 혁신 기술에 대한 어떤 정부 보조금의 비용을 줄이고 이런 녹색 혁신 기술이 상용화되는 비용을 줄이는 데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지금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면 클라이밋 얼라이언스, 기후 동맹 뭐 이런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가들이 나와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일하자는 건데요. 이거 대신에 CBAM을 또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CBAM이 필요 없는 경우도 이상적인 현실에서는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각국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인 CBAM이 필요한 겁니다. 그 CBAM이라든지 기후동맹 국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좀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후동맹을 통해서는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는 거고 CBAM을 통해서는 서로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저탄소 제품들에 대한 국제 수요를 증진시키고 뭐 국제 기준 단일화하고 조화시키고 이런 거는 기후 동맹, 국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또 CBAM을 통해서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EU 영내의 공평한 공정의 경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겠고 또 이 탄소 비용에 대한 어떤 이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청정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이 경쟁력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EU CBAM 같은 경우도 이제 펀드를 잘 마련해서 결국 국제적인 공조도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사용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협상을 잘 해야 되겠죠. 지금 CBAM이 이제 도입될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지 실현을 할지 좀 논의를 계속 더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당근이냐 색직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는 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좀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할 거고 접근 방식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청정 개수를 전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CBAM도 이제 도입이 될 것이고 전세적인 글로벌한 탈탄소를 위해서는 또 각국의 정책 차이도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청정 기술도 전환을 한다면은 뭐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켓 박사님 고맙습니다. 아주 재밌는 발표였고요. 그 Q&A에 보니까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 토론 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도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할당이 무상 할당이냐 아니면 경매 할당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서 산업 부분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인센티브로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같이 좀 이렇게 인사이트하게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국 측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연구원의 이재훈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이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산업연구원에서 소재 산업환경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윤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토론하기보다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그런 발표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오늘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우선 저희 이상준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좀 추가해서 현재 관점에서 한국 그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의 이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여러 가지 이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하고 이제 생산성이 정체되는 그런 어떤 저성장 시대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첨단 산업에서의 이제 기술 경쟁, 그다음에 진영화 등과 같은 어떤 GVC 구조, 국제 분업 체제의 재편이 큰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산업 내의 양극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력 문제 등에도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러한 어떤 친환경 저탄소화의 문제 이외에도 상당히 지금 경쟁을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그 주요국 대비 아까 이상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국 대비 더 빠르게 향후 30년 동안 더 빠르게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굉장히 큰 더더욱 먼 나라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 큰 어떤 도전적인 목표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6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산업 부분에서의 배출 비중은 약 80%로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6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우선 철강의 조각 생산량은 세계 6위, 석유화학의 생산 규모는 세계 4위, 정유의 정제 능력은 세계 5위,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또 경쟁력이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그 산업들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 친환경 저탄소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서 불안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의 탄소 중립,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서 이제 좀 불확실한 요소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제거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제거하기 위해서 잘 지원한 그런 어떤 좋은 정책을 마련해 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뭐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보다 이 수립한 목표를 어떻게 보다 더 잘 추진해 나가는지에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까 이상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도 이 에너지 부분의 혁신이 산업 부분 탄소 중립에 가장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물론 일정 정도 그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제 이를 좀 연동시켜가지고 산업 부분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에서 필요한 수소나 청정 전력의 이제 그린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산업 부분이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할 수 있는지 국가가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모자랄 것이면은 차라리 모자랄 테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지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속 시원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불안한 요소가 향후에 이제 가격이
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막연히 기업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불확실한 그런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정보를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야지 그래야지만 이제 기업들도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자체적인 탄소 중립 전략 수립을 마련해 나가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한국의 산업 부분 탄소 중립의 달성 수단이 전적으로 이제 R&D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R&D 탄소 중립 기술, 저탄소 기술이 유럽 대비 한 80% 정도로 평가될 정도로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최근 R&D의 추진이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추진 체계, 기존의 추진 체계로 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성이 있어서 새로운 추진 체계가 더 필요할 것 같고 R&D 규모의 확대,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기업의 이제 참여 요인 제고, 국제 교류, 기술 획득 등과 같은 어쨌든 그 R&D의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폭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력 산업이 탄소 저감 및 저탄소 제품 생산을 원활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관련 생태계 확충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이제 3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단기적으로 저감 수단이 부족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철 스크랩이라든지 폐플라스틱은 이제 중요한 탄소 감축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에 필요한 양만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회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철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주요국에서 이제 중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폐자원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은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플랜의 마련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친환경 자동차, 2차 전지 등 이제 타 분야의 탄소 중립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원료가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목표 대비 연관 소재, 부품의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료랑 중간재 대부분은 이제 중국 등의 이제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이슈 대응을 위한 광물 확보,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폐전지를 재자원화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그런 공급망 안정성의 개선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산업 전환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제 탄소 중립 신산업이 어떨 것인가라는 것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기존 주력 산업을 어떤 식으로 저탄소화 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국제 경쟁력과 환경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다양한 이미 많은 국가에서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화석 에너지 의존도 높은 연원료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산업 전환, 기업 투자 부담에 대한 금융 재정 지원과 같은 그런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계 역시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서 이제 철강제나 유가 등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어서 현재 발생한 이제 높은 이익을 친환경 경쟁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 산업에서 어떤 향후의 유망 분야로 유망 분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어떤 철강의 이제 경량 철강제, 그러니까 에너지용 고기능성 강제, 그리고 뭐 친환경 혼합 시멘트, 저탄소 고효율 산업 생산 설비와 같은 그런 어떤 향후 탄소 중립 유망 분야의 생산 비중 확대를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주력 산업이 향후 이제 탄소 중립 유망 제품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주력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그다음에 내연기관, 정유 등의 이제 쇠퇴 분야에 대해서 사업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교한 산업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난감축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지원 제도와들이 이미 도입이 됐고 계속 마련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독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해외 사례를 적극 벤치마크하여서 이제 활용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이제 단기 경쟁력 상실 방지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요금 감면 제도, 그다음에 탄소 차익 계획 제도 등도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다 더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제 보다 많은 자료가 좀 공유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외 배출권 거래제 또는 탄소세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탄소 가격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에서 이제 철강 등 이제 다배출 산업의 그런 어떤 철강 등의 고탄소, 탄소 집약적 소재를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소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고민 중인데 오늘 아고라 측에서 발표해 준 내용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독일 그 아고라 측에서는 발표한 그 5가지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저희도 녹색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WTO의 합치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가 가장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불균형적으로 이 탄소 중립이 추진된다면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좀 주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 체제 CBAM 그 탄소 국경 조정과 같은 글로벌 공조 체제 구축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요. 이어서 김지선 박사님 토론을 부탁드리고 조금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김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원 김지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애경련 그리고 아고라 연구원분들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러니까 국제무역,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었던 탄소 국경 조정 조치 CBAM 관련돼서 간략하게 코멘트를 드리고 한국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CBAM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주요국의 탄소 규제 그리고 관련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탄소 누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U 집행위에서 작년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5대 품목을 대상으로 한 CBAM 도입 법안을 발표를 했고 현재 의회와 이사회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안 나온 내용을 갖고서 제가 과거에 일했던 미국 워싱턴에 있는 PII 연구원분들하고 그 법안 내용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대상 품목, CBAM의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출 금액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 중국, 터키, 영국, 우크라이나, 한국 순으로 CBAM 대상 품목을 EU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5대 대상 품목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강이 80에서 9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CBAM이 도입이 된다면 다른 대상 품목 대비 철강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BAM 도입에 따른 국가 간 그리고 산업 간의 영향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CBAM 시행할 경우에 EU ETS 하에서 제공되고 있는 무상할당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차원에서 보았을 때 배출권 가격의 상승 그리고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 대상 품목의 확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CBAM 도입에 따른 무역 상대국의 직간접적인 부담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그 CBAM이 제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슈도 있고요. 국경 간의 이동 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 등 행정적인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철강 업계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적극적인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다양한 감축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CBAM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지금 없는 상태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탄소 가격이 부재한 상황에서 CBAM과 같은 수입품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수입 규제로 작용을 해서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을 야기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다자간 차원의 협의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해관계자와의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철강산업 탈탄소 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철강 산업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조강 생산 기준으로 세계 6대 철강 생산주국이고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철강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사실 독일 철강 산업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을 해 있을 텐데요. 한국 철강 산업도 탈탄소와 탄소 중립이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제품 혁신을 통해 친환경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좀 현재 주요국들이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투자기관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SG 경영 요구도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 등 철강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도 밸류 체인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사에게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공급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은 이 부분은 생존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탈탄소 철강 생산을 위한 기술 투자 그리고 생산 공정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철강사 가운데 하나인 포스코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저탄소 전략의 3대 핵심 영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선은 생산 공정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그린 프로세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저탄소 연 원료 대체하는 부분, 그리고 스크랩의 활용을 고도화하고 탄소 포집 사용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출 기술 개발, 그리고 상용화를 통해서 공정에서의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제품 개발 그리고 판매를 확대하는 부분, 그린 프로덕트 부분인데요.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고객사한테 제공을 하면서 고객사의 탈탄소화에 기여를 하고 동시에 시장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핵심 사업 분야를 철강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수소 등으로 사실은 친환경 소재 전문 메이커로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린 파트너십인데요. 기업 단독으로는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강 업계 전반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정부 그리고 산업계, 고객, 투자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내 대표 5대 철강 기업이 공동으로 그린 철강위원회를 출범을 하여 협력을 이야기를 했고요. 21년 10월에 세계 철강협회와 함께 포스코에서도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 제철 국제 포럼 등이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주요 철강사들과 수소환원 제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약속을 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료 공급사들과의 탈탄소화 협력을 추진을 하는 한편 고객사와 함께 저탄소 기술 그리고 강제 개발을 위한 협력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민관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소환원 제철 등 저탄소 친환경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그 협력이 필요한 부분과 함께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서의 탈탄소화와 기술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도 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 그리고 녹색펀드,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철강사들의 경우에도 자동차사 등 고객사 그리고 전력회사 등 공급망 차원에서의 탈탄소화 협력을 증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 차원에서도 고로 중심의 생산 공정을 수소를 이용한 생산 공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과 독일 철강사 모두 수소를 기반으로 한 생산 공정 혁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업계 차원의 기술 협력을 조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제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 그리고 철강 등 산업계의 저탄소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정보 공유 채널을 강화를 하는 한편 탈탄소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CBAM 관련돼서도 이슈를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체계와 방법론 개발 논의를 조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아고라 연구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이 제안한 클라이맥 클럽이라든가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국제탄소 가격제 관련된 논의 등도 사실은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러한 논의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일단 세 분의 발표자, 이상준 박사님, 사토 박사님, 사켓 박사님, 그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아까 발표하시면서 그 Q&A 쪽에 들어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과 함께 두 분의 토론자 분들에 대한 코멘트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각 분마다 한 3분 내로 짧게 핵심 위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상준 박사님 발표를 네,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전기에서 원자력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금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 현재 이 발표된 시나리오상으로는 205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70% 정도입니다. 원전 비중은 훨씬 적고요. 10%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대체되는 전기에너지는 주로 재생에너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선거 이후로 이 공약상에서 원전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질문 주신 게 이제 지금 난감축 산업에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이 어떤 기술이 가장 이제 이 전망이 높은지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는 철강은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수소환원 기술이고요. 수소환원 기술이고, 그다음에 석유화학은 CCUS 기술과 그다음에 바이오 이 납사라든지 이런 원료 대체 기술이 있고요. 시멘트는 좀 기술적인 지금 대안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워낙 원료 자체가 이 공정 배출을 많이 배출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좀 더 이제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전환하는 에너지 이 연료 전환과 그다음에 석회석을 덜 사용하는 원료를 좀 덜 사용하는 기술이 좀 주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사토 박사님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Yes, so I mean, on the question of electricity, I think 네, 전기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I think it needs to be borne in mind that there are 제가 생각하건대 중요한 것은 먼저 이 필요한 탄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법 많습니다. 재료 자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거나 또는 이런 순환 경제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룹 형식으로 가는 것이죠. 즉, 이 폐기물에 대한 고철에 대한 품질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재생에너지의 필요에 대한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그리솔라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 태양광을 활용을 해서 이 농업 분야에 있어서 농작물의 그런 수요율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더 허율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드의 최적화를 높임으로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중요한 것은 전기 이런 시장 자체의 구조와 또 형태를 또 알맞게 최적화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Should I answer this? Sorry, 제가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 발표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죠. 네. 우선 글로벌 카본 프라이스가 없으면은 이제 무상 할당과 관련해서 이제 좀 불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였는데 저희가 볼 때는요. 좀 더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한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어떤 글로벌한 동일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탄소 가격에 대해서. 그런데 당장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각 나라마다 탈탄소와 관련된 정책의 차이가 있고 또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탄소 가격을 정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 할당이 지금 현재 있는데 무상 할당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는 조금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청정기술에 투자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기회는 뭐냐면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할지를 보면은 이 무역을 하는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CBAM과 관련해서 탄소 국경 조정세를 봤을 때 체크포인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단계별로 좀 이걸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CBAM을 도입했을 때 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단계별로 이게 도입이 될 거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탈탄소화가 진행될 거고 가속화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관적인 글로벌 탄소 가격 정책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 5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1분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씩만 더 답변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닥터 리상준 박사님께 1분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탄소 중립, 특히 산업부분 탄소 중립의 기술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데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리가 단순히 이 계란을 한 부대에 담지 않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굉장히 다양한 이 옵션을 폭넓게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저희가 이 모든 우리가 가용한 모든 옵션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돼서 혁신적인 노력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Dr. Sato.
Yes. 다음은 사토 박사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변화라는 것은 선형적인 구조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할 수가 있고요, 또는 아주 기하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요. 그래서 한국이나 독일을 보게 된다면 이런 변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CBAM이라든지 기후클럽이라든지 또는 이 저탄소 철강을 위한 시장, 또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런 무역 제한을 한다라는 리스크,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티핑 포인트에 있었을 때는 산업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저탄소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큰 비용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들과 또 정부가 모두 이 문제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5년, 10년, 15년에 쓰일 수 있는 그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정책과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Yes, I think what I would want to finish with is that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독일에서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해보면 이 시장에서는 정말 구매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오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참여해서 구매하겠다. 그래서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하기를 앞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이러한 좀 노력이 더 가속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찹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모자른 게 너무나 아쉽고요. 오늘 한국과 독일과 산업 부분에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좌장으로서 느낀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산업 부분은 직접 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이 있고 간접적으로 전기와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다른 업종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직접 배출량이 많은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석유화학이 더더욱이나 기술 진보라든가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탄소 중립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모든 국가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공유가 돼서 산업 부분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니콜라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하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메라 계속 켜두셔도 괜찮습니다. 발표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장님. 네. 그리고 발표자뿐만이 아니고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든 발표 자료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내용을 저희가 녹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 아고라 에네르기 밴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외교부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고라 에네르기 밴드와 아고라 인더스트리에서는 저희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다면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내용뿐만 아니고 또 이 이외의 내용에도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아고라뿐만이 아니고 또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도 또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여해 주시고 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패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대가 어떻든지 간에 남은 하루 잘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